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는 책, 그중에서도 특히 2장의 내용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스스로를 바꾸고, 뭐랄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책의 통찰을 좀 빌려서 당신 안의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습관으로 원하는 당신의 모습에 다가가는 구체적인 실마리들 이걸 함께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마치 뭐랄까 당신만의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하는 작업.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발견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부터 살펴볼까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우리가 스스로 이건 정말 못해라고 단정 짓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책 속에 그 기억력 나쁘다고 자책하는 학생 이야기,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거기서 할아버지가 딱 묻죠. 맞아요. 좋아하는 영화 결말이나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니? 이렇게요. 그렇죠. 결국은 중요하게 여기기로 선택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연봉 협상은 잘 못한다던 트레이너가 딸과의 대화에서는 엄청 단호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필요한 능력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능력을 발휘할 동기나 필요성을 못 느꼈을 뿐일 수도 있다. 네, 정확해요. 이미 가진 능력을 다른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 책에서는 이걸 기술 이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술 이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스킬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가족 앞에선 완전 이야기꾼인데 동료들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는 리디아? 아니면 축구장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수비수인데 직장 동료 앞에선 머뭇거리는 마르쿠스. 또 상사 앞에선 엄청 침착한데 딸한테는 버럭 화내는 율리안 같은 경우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 그렇죠.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능숙하게 사용하는 그 기술, 그 강점을요. 약하다고 느끼는 다른 영역으로 가져오는 연습.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가져오는 연습이요. 네. 뭐 리디아가 동료들을 그냥 조카들이라고 상상해 본다거나 마르쿠스가 직장 동료를 상대팀 선수처럼 생각해 본다거나 율리안이 딸을 좀 까다로운 상사 대하듯 침착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요.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거네요. 네, 뭐랄까 근육 단련하는 거랑 비슷해요.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훈련하면 약한 영역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함정이죠. 하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는 이미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행동에 대한 선택권과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리카르다 후후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품을 형성하는 거고요. 당신이 정말 못하다고 여기는 것, 혹시 다른 무대에선 이미 능숙하게 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 능력을 지금 여기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 안의 능력을 필요한 곳으로 이전한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이런 내적 능력의 발견은 결국 마음가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인 어떻게 질문의 힘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2000m 상공에서 조종사가 갑자기 기절한 비상 상황. 이때 내가 착륙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랑 어떻게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지? 라고 묻는 거랑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전자는 실패 가능성을 딱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후자는 착륙시킨다는 걸 아예 전제로 깔고 뇌가 즉시 해결책을 찾는 모드로 전환하게 만들죠. 헨리 포드가 말했던 것처럼 오류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이 책을 읽을까? 이게 아니라 이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읽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최면 질문의 효과군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질문 자체에 그냥 심어놓는 거네요. 네,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딱 설정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던 영업사원 사례가 좋은 예시인데요. 가족과 건강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득한 질문 대신에요. 어떻게 하면 가족과 건강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꿨더니 바로 온라인 미팅 확대 같은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와,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네, 질문 하나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딱 서게 만든 거죠. 그러면 뭐 관계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어려움 앞에서든 가능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라고 묻는 습관.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행력을 높이려면 질문을 더 구체화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행동은 뭘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첫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이끌고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목표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첫 번째 어떻게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질문의 힘, 정말 강력하네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뇌를 아예 행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행동을 시작해도 그걸 꾸준히 지속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기서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맞습니다.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힘은 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쟁 중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던 자매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요. 평화가 왔는데도 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게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표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그녀의 일부,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는 거랑 나는 러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면 행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체로 나를 규정하는 것. 정확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동은 약간 거래 같은 거예요. 목표가 사라지면 행동도 같이 멈추기 쉽죠. 하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꾸준히 글을 쓰는 사람이다. 처럼 행동 자체를 정체성이랑 연결하면 그 행동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네, 투표하러 가세요 보다 유권자가 되세요 라는 메시지가 투표율을 11%나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이걸 딱 뒷받침하죠. 와, 11% 차이면 엄청난데요? 그냥 말 한마디 바꾼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나는 독자다. 나는 악기를 연습한다가 아니라 나는 음악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 내릴 때 관련 행동들은 훨씬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먼저 선언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이길 바란다면 바로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먼저 세우는 것.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살다 보면 뭐 의지랑 상관없이 걱정이나 불안이 막 밀려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제인 걱정은 5분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곰의 데스노트 우화, 그거 진짜 기발하지 않나요? 네, 그 우화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죠. 사슴하고 여우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있다는 그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토끼는 사실 확인, 즉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통해서 살아남았죠.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이 문제군요. 네, 저자가 발목에 혹이 생겼을 때 악성 종양일 거라고 오인하고 몇 주간 공포에 떨었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그냥 굳은 쌀이었는데 말이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온라인 뱅킹 로그인이 잠깐 안 될 뿐인데 막 순식간에 해킹당해서 전 재산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상상까지. 왜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잘 쓰는 걸까요? 그게 뭐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우리 뇌의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낯선 소리나 움직임에 즉각 경계하는 게 생존 확률을 높였겠죠. 그랬겠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 편향이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 통계를 봐도 실제 살해 위험보다 불안이나 우울로 고통받는 사람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걱정의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5분만 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핵심은 인식의 전환이랑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첫째는 사람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펭귄 연구처럼요. 내 해석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둘째는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막연한 부정적 추측을 딱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확실히 아는 사실은 뭐지? 내가 추측하고 있는 건 뭐지? 그중에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은 뭘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사실과 추측, 상상을 구분하는 거군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괴테도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면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진다고.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바이런 케이티의 전환 기법이라는 것도 유용한데요. 타인에게 향했던 기대나 비난을 자신에게 돌려보거나 그가 나에게 연락해야 해. 이걸 내가 나에게 연락해야 해. 또는 내가 그에게 연락해야 해. 이렇게요.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군요. 네.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자각이 중요해요. 코넬대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걱정의 97%는 현실이 되지 않거나 쉽게 해결된다고 하니까요. 걱정은 정말 딱 5분만, 그 이상은 에너지 낭비예요. 97%. 와, 진짜 압도적인 수치네요. 걱정에 쓸 에너지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실행에 쓰는 게 훨씬 현명하겠어요. 이 지점에서 잘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다음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 야심찬 노부 이야기요. 집질 구덩이 하나만 파면 되는데 완벽하게 파려고 계속 땅만 파다가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거. 그렇죠. 처음 판 구덩이 말고 나머지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판 셈이라는 그 이웃의 말이 핵심이죠.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완료를 놓치곤 해요. 저저 할머니 댁 냉동실처럼요. 언젠가 쓸 거라고 계속 채워넣기만 하고 정작 활용은 못하는 거. 아, 저도 그런데 냉동실. 마감 시간이 넉넉할 때 오히려 일을 질질 끌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도록 늘어난다는 거죠. 맞아요. 마감 직전에 초인적인 힘이 막 나오잖아요. 재밌는 건 이 법칙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작업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거기에 드는 수고랑 노력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 시간을 줄이면 노력도 준다고요? 네, 결과물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감 시간을 확 앞당겨 설정했더니 오히려 4시간이나 절약했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요. 저자가 노트북 배터리 잔량으로 마감 시한을 정하는 방법도 아주 실용적인 팁이고요. 와, 일부러 제약을 딱 만드는 거네요. 네, 이걸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준비를 일주일 전에 끝낸다고 상상하거나 특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컴퓨터 전원을 끄거나 주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넣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거나 쇼핑 목록 외에는 절대 사지 않거나 손님 맞이 준비를 하루 전에 완료하는 식으로요. 일상에서 해볼 만한 것들이네요. 네, 핵심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파악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파는 구덩이는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끝내는 힘. 아, 정말 중요하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마무리 짓는 습관. 그런데 이렇게 일을 끝내고 결과를 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실패를 마주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인생은 실험과 같다는 관점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이 새는 금간주전자 이야기처럼요. 네, 맞아요. 그 주전자는 자기의 결함 때문에 길가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잖아요. 실패나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은유죠. 저자가 월세집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샀는데 그게 최고의 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더 좋을 때도 있죠. 그렇죠. 취업 실패하고 창업해서 대박 난 사람, 부상으로 은퇴했지만 전설적인 단장이 된 울리 에네스, 딸 간호하다가 삐삐롱 스타킹을 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그 경험이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된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오히려 더 흥미롭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학자 하르치무트 로자도 말했듯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는 삶은 오히려 죽은 삶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공연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하고 결과를 관찰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실험으로 바라보는 태도예요. 실험이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실패는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얻고 대응력을 키우는 아주 귀중한 학습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계획이 틀어졌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그렇죠.
이 상황의 이점은 뭘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연인과 헤어졌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자책하는 대신 이번 관계를 통해 배운 점은 뭐고 다음 관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처럼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군요. 네, 금간주전자를 버리지 않고 물 주는 용도로 썼듯이 문제 상황 속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실험으로 본다는 것, 실패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네요. 하지만 실험에도 어느 정도의 노력과 끈기는 필요하겠죠. 여기서 한계치에서 딱 10% 더 하는 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팀 감독이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온 선수를 보고 스타가 될 거라고 직감했다는 이야기나 퍼거슨 감독이 호날두의 성실함, 늘 30분 먼저 훈련 시작하는 거, 그걸 높이 산 이유. 네네. 최고의 선수들이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하고 요구되는 것 이상을 해낸다는 거죠. 네, 흥미롭게도 저자의 세미나에서도 가장 바쁘다고 했던 참가자들이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고 해요. 주어진 과제 이상으로 스스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마감 시간에 딱 맞춰 일을 끝내는 사람이랑 미리 여유 있게 끝내는 사람, 최소 연습량만 채우는 바이올리니스트랑 자발적으로 더 연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디어를 하나면 내는 직원이랑 여러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직원,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드는 거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득도 높고 행복도도 높다는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딱 10% 더하는 힘입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멈추지 않고 몇 걸음 더 나아가는 태도, 저자가 책 출간 후에 계약서에 없는 홍보 활동까지 자발적으로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거나 디지털 365 챌린지에서 참가자들에게 매일 격려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요. 와, 스스로 기죽을 넘어서는 거네요. 네, 스스로의 기대치를 조금씩 넘어서려는 노력이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당신의 목표를 위해 당신이 설정한 기준선에서 딱 10%만 더 나아가 보세요. 그 추가적인 노력이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궁극적으로 더 큰 성취와 만족감을 안겨줄 겁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노력이죠. 10%의 힘. 이게 꾸준히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약점 안에 대체 불가능함이 숨어 있다는 메시지가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독일 가수 하인츠 루돌프 쿤제 이야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의 그 교감 선생님 같은 외모, 전형적인 로커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제작자는 그의 약점을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만들었어요.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의 지적인 이미지는 오페레타 가사를 차용한 히트곡이라는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약점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공자의 결함 없는 조약돌보다 결함 있는 다이아몬드가 낫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군요. 결함이 오히려 가치를 만드는. 맞습니다. 저자 자신도 사교성 부족이라는 약점 덕분에 오히려 혼자 깊이 파고들어 글을 쓰는 재능을 키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다소 어색한 억양과 독특한 외모 역시 그를 평범한 배우가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스타로 만들었고요. 그러네요. 약점이 개성이 된 거네요. 네,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같은 성격은 어쩌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다는 것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과 유연성의 다른 표현일 수 있고요. 아니요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기준이 높으며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이네요. 네, 맞춤법에 약했던 팀장이 회의 시작 전에 유머로 분위기를 푼 것처럼 약점을 무겁게 숨기기보다 가볍게 드러내고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당신의 그 약점 안에 당신을 세상 누구와도 다른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당신만의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보세요. 약점을 재해석하고 강점으로 활용한다. 정말 힘이 되는 관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끌어안고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꾸준함일 텐데요. 여기서 작게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성공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망치질 배우는 아들에게 건넨 칭찬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못 받기 자체는 실패했지만 아버지는 그 과정 속의 작은 성공들을 놓치지 않았죠. 손가락을 안 다쳤네? 망치질 느낌은 알았겠구나? 못을 휘게 하진 않았네? 이렇게요. 맞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 준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서툴고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이때 나는 역시 안 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할 수 있다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용기가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외국어든 운동이든 글쓰기든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은 없어요. 습관이 뇌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흔히 21일 법칙 이런 얘기도 하지만 기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초반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경험이에요. 아, 그 고비를 넘기는 거요? 네. 그러기 위해선 아주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할 수 있다 관점이 계속 나아갈 동력을 제공하죠. 호라티우스의 말처럼 10번 거듭하다 보면 결국 마음에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작은 성공들을 꾸준히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된 것들이요? 네,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습관 일기를 쓰면서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거, 또 새로운 습관을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예를 들어 양치질 후에 명상 1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매일 이룬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칭찬해주고 성공적으로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거나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시각화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힘든 순간이 오면 내가 지금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저자가 매일 찬물 샤워를 꾸준히 했더니 나중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경험처럼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새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네요. 그렇죠. 노빈 샤르마의 90-90원 규칙이라고 90일간 매일 첫 90분을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프로젝트에 집중하기 이런 것처럼요. 작게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다음 작은 성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2장의 핵심 통찰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미 가진 능력을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법,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뇌를 행동 모드로 바꾸는 법, 행동이 아닌 정체성을 먼저 바꾸는 법, 걱정을 멈추고 현실에 집중하는 법, 그리고 완벽함보다 끝내는 힘의 중요성, 인생을 실험으로 바라보는 용기, 평범함을 넘어서는 10% 더의 힘, 약점을 강점으로 재해석하는 지혜, 그리고 작은 성공을 꾸준히 쌓아가는 방법까지 정말 많았네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신을 설계한다는 것은 어쩌면 완벽하게 짜인 청사진을 따라서 건물을 딱 짓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실험하고 예상치 못한 균열, 그러니까 약점을 발견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면서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여정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다음 실험은 무엇이 될까요? 부디 그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